프랑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일단 제가 먼저 꼽아볼게요. 절대 왕정 시기, 왕과 귀족의 화려한 궁전, 또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도 있을 거고요. 아름답고 낭만적인 파리 시가지, 또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들, 루브르나 오르세 같은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도 있겠죠. 자,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프랑스에 끌리는 이유들은 왜, 언제 생겨났을까요? 오늘은 역사로 보는 프랑스 여행입니다. 시대를 짚어보며 지금의 프랑스 여행의 많은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나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제 자의적인 분류입니다. 여행의 이해적인 측면에서요. 먼저 제일 처음은 프랑스 땅이 갈리아라 불리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한 1200년 정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1600년 정도 지속된 시기였는데, 역시 이 구간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기원전 58년까지 이 땅의 주인은 켈트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켈타이라 불러서 켈트족이에요. 갈리아라는 이름은 그 아래 이탈리아 반도에 살던 로마인들이 야, 쟤네들이 스스로 켈트족이래 이렇게 듣고 라틴어로 옮긴 이름이고요. 켈트족은 중유럽, 서유럽, 영국에 걸쳐 살던 민족인데, 영국의 스톤헨지가 대표적인 켈트의 유적이죠. 얘네들은 이 시대 이후에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프랑스를 침공하고 정복하는 수많은 이민족과 섞여 현재의 프랑스인을 이루는 하나의 바탕이 됩니다. 이때는 켈트족이 나름 싸움을 잘했어요. 체계적인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지만 초기에는 로마를 침공해 점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로마가 발전하고 성장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다음 나타난 한 걸출한 인물이 역으로 갈리아 전체를 정복해버리니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천재 카이사르는 이 커다란 갈리아를 8년 만에 정복하고 로마의 속주로 삼습니다. 카이사르가 정복하고 로마 영토에 들어간 갈리아는 크게 5개의 속주로 나뉘는데요. 현재 아키텐 지방인 아퀴타니아, 베네룩스와 북프랑스가 포함되는 벨기카, 프랑스 중북부 루그드넨시스, 남프랑스에 있는 나르보넨시스, 그리고 북이탈리아에 속하는 갈리아 키살피나. 이 이후 갈리아는 서로마가 쇠락할 때까지 로마의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라틴족이 갈리아로 이주하고 또 거기 살던 켈트족이랑 결혼하면서 프랑스에는 로마의 문화가 짙게 배입니다. 프랑스어 역시 라틴어를 기반으로 성립된 언어고요. 현재 프랑스의 많은 도시들도 이 시기 갈리아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남쪽의 마르세유, 로마가 오기도 전에 그리스인이 세운 식민도시 마살리아가 기원이죠.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서쪽에 있는 보르도는 아퀴타니아의 중심지, 또 현재 프랑스의 제3도시 리옹은 루그도네시스의 중심지였고요. 의외로 파리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존재감이 압도적인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파리가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려면 아직 몇백 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이때 파리의 센강 가운데 시테 섬에 파리 시족이 살고 있었고, 파리의 이름은 그 부족 이름에서 나왔지만요. 현재 대부분의 프랑스 메이저 도시들, 그리고 프랑스어라는 언어의 기원이 바로 이 갈리아 시기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이 땅을 점령한 민족은 게르만족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서 살던 이 친구들은 로마 제국 시기에는 이미 라인강 넘어 독일 지역까지 넘어와 살고 있었고, 서기 300년대 말부터 500년대 후반까지는 기존 로마의 영토를 향해 더 남아하죠. 나중에 이 이동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 불립니다. (987년에는) 서프랑크 왕국의 마지막 왕 루이 5세가 후손 없이 사망하고 일드 프랑스, 현재의 파리를 근거지로 하는 위그 카페 백작이 지역 제후들의 투표에 따라 지역의 왕으로 선출되는데요. 파리가 왜 프랑스의 중심이냐? 왕으로 선출된 위그 카페 백작의 영지가 일드 프랑스 그리고 파리였기 때문이죠. 프랑크 왕국과 별개로 치는 프랑스 왕국의 시작입니다. 카페 백작이 왕이 되었기에 왕조 이름은 카페 왕조. 이 카페 왕조는 나중에
반개를 통해 발루아 왕조, 부르봉 왕조로 이어지며 800년 가까이 프랑스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때 프랑스는 현재 우아한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또 화려한 왕실, 귀족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요. 장원이 있고 농노가 있고 왕은 자신의 영지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뿐 다른 대영주들의 땅에는 크게 간섭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봉건 왕국이었으니까요. 왜? 투표로 선출된 왕이니까. 왕국은 수많은 영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체제였고 하나의 프랑스란 인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 교회의 권력이 강했기에 프랑스 곳곳에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성당이 많이 건축되었어요. 몇 년 전에 불타버린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랭스 대성당, 사르트르 대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던가 고딕 양식이라던가 하는 그런 성당과 수도원들이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중세 시기.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마르세유의 노트르담 드라카르트, 노르망디의 몽생미셸의 웅장한 모습은 18세기, 19세기 들어 세워진 거예요. 성당을 제외한 중세 프랑스의 유산은 큰 도시보단 작은 지방 쪽에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툴루즈 근처 카르카손의 성체라던가 아니면 아비뇽의 교황청이라던가. 물론 이 친구들은 정말 막장 시대에 가깝던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가깝던 중세 초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중세 말기에 세워진 것들이 많고요. 이 중세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은 14세기에서 15세기 동안 벌어진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입니다. 그 전까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되게 애매했습니다. 여기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9세기 초, 그러니까 800년대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바이킹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는데요. 프랑크 왕국의 샤를 3세는 파리 서쪽에 있는 바다 가까운 땅을 좀 떼어주고 걔네들을 신하로 삼았어요. 노르드족이 왔기에 처음에는 노르망디 백작, 이후에는 노르망디 공작이죠. 여기서 약 200년 뒤 노르망디의 지배자인 윌리엄 1세는 도보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그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 곧 잉글랜드 왕인 이 기묘한 관계가 몇백 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여러가지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겹쳐 발발한 게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프랑스 땅의 영토를 상실하고 프랑스는 영국에 대한 권리, 또 관계를 잃어버리죠. 두 나라가 조금 섞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완전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전쟁은 기존 프랑스의 봉건제를 작살내죠. 큰 전쟁에서 기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전쟁의 배경이 거의 프랑스 땅이니만큼 프랑스 귀족 계급의 힘, 그 근원인 장원도 많이 붕괴됩니다. 이후 프랑스 왕들은 중앙 집권을 깨하며 일드 프랑스 영지 이외에 힘 빠진 다른 귀족들의 영지를 이제 하나둘씩 자기 직속령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프랑스 왕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유럽의 깡패 이미지는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또 1500년대 이후로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열어져 낀 대항해 시대 시류에 힘입어서 북미에, 대서양 건너 북미에 커다란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루이지애나 그리고 캐나다까지.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 동쪽의 퀘벡은 프랑스어를 쓰죠. 프랑스 문화권이죠. 프랑스 왕의 힘은 17세기, 18세기의 절정에 달하고 그 유명한 앙리 4세, 프랑스의 상징을 치킨으로 만든 앙리 4세와 태양왕 루이 14세, 얘네들이 바로 이 시기의 군주들이에요. 이 시대는 나중에 앙시엥 레짐이라 불립니다. 옛날 제도란 뜻인데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 붙여진 이름이에요. 구체제 이렇게 깔아보는 느낌에서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프랑스 르네상스, 그리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이 이 시대 왕과 귀족의 양식이며, 우리가 유럽 왕실, 귀족하면 떠올리는 만화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이 시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화려한 삶과 달리 일반 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헬이었고, 발달하는 상업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부르주아들도 그 자기들의 의무에 맞는 권리를 가지지 못해 되게 불만이었어요. 세금은 엄청 내는데 나는 나라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데카르트, 볼테르, 파스칼, 장자크 루소 같은 근대 철학, 수학의 시조들 역시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의 계몽주의, 그리고 사상의 발전, 지배계급의 수탈에 더해 신흥계급 부르주아의 불만이 쌓이고 겹쳐서 드디어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8세기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 혁명이 앙시엥 레짐을 끝장냅니다. 앙시엥 레짐은 화려한 프랑스 문화가 태어난 시기예요. 프랑스 레스토랑의 정교한 코스 요리 이때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런 귀족들의 식탁은 화려했지만 프랑스의 도시들은 절대
지금 같은 그런 러블리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는 쥐와 오물이 들끓는 진짜 더러운 도시였고, 이게 바뀌려면 100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프랑스의 오래된 건물들 중 이 시기의 것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베르사유 궁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프랑스 상원의 의사당으로 쓰이는 릭상부르 궁전 같은 곳들. 로코코 양식들은 왕이 아니라 귀족들 것이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형 랜드마크까지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루브르 왕국, 나중에 박물관이 되는 곳도 이때 만들어졌고, 왕비의 상책로인 그랑쿠어, 지금 이름은 샹젤리제인 거리도 처음 정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당시 유럽 세계를 뒤흔든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현재 프랑스 국기와 그리고 위상이 만들어지죠.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가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기존의 권력 구조가 뒤엎이는 상황이었기에 프랑스라 나라는 그 안으로 밖으로 정말 진통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총구석에서, 섬나라에서 지들끼리 뭘 했으면은 다른 강대국들은 심드렁했을 거예요. 걔네들 뭐 하는구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요? 유럽의 중국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깡패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큰 프랑스의 위험한 사상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쳤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었죠. 혁명 이후 세워진 프랑스 1공화국은 공포정치, 그리고 복수극이라는 실패와 또 나폴레옹의 집권을 거쳐 나폴레옹이 황제로 오르는 프랑스 제1제국으로 바뀌고요. 또 그 황제가 된 나폴레옹, 유럽을 정복하겠다고 나섰다가 10년 만에 프랑스 제국을 결단냅니다. 그놈의 러시아 원정, 나중에 독일의 코수형 독재자도 러시아에 원정 보냈다가 다 말아먹죠. 나폴레옹 패망 뒤 4년 동안 이어진 2공화국, 그 이후에는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2제국. 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하고 또 세워졌다가 또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이런 혼란기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 프랑스의 국력이 많이 소진되고요. 국력을 소진한 프랑스는 독일의 전신 신흥강국 프로이센과 한판 뜬 보불전쟁에서 그냥 완전 처참하게 패해요. 보로서 불란서 전쟁이라 해서 보불전쟁이에요.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 제2제국이 망하고 프랑스의 제3공화국이 들어섭니다. 벌써 나라가 5번째 바뀌는 거죠. 이 프랑스 3공화국 이후에는 다시 프랑스의 황제가 생기진 않고요. 1871년 세워져 어느 정도 치고받고 혼란기를 겪은 제3공화국은 약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나라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1879년부터 1940년까지 약 60년간 지속되는 프랑스의 황금기를 만들어내죠. 그 진통을 100년 동안 겪긴 했지만 이때가 프랑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잘 나가던 때입니다. 프랑스 식민제국은 대영제국에는 밀리지만 거의 그의 버금가는 열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프리카 대부분, 근동의 시리아, 동남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곳곳도 지배했죠. 그 전까지 구질구질하던 중근세도시 파리는 19세기 오스만 시장의 지휘 아래 현재의 깔끔한 도시로 거듭났고, 20세기 초반까지 파리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모네, 마네 같은 프랑스 태생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피카소, 호안미로, 러시아에서는 샤갈, 미국에서는 위대한 개츠비를 쓰는 스코데 피츠제럴드, 노인과 받은 헤밍웨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건너와서 활동했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도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하나씩 태어났고요. 프랑스의 예술 사조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핵심 아이템인 전화, 통신, 철도, 자동차들이 이때 발명되었고요. 멀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를 통해 여행, 바캉스라 문화도 대중화되었죠. 이때를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의 벨 에포크라 부릅니다. 하지만 본토의 자유, 혁명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프랑스 식민제국은 식민지를 골수까지 수탈하는 정말 악랄한 정책을 펼쳤어요. 이 세계 열강 프랑스 제국은 아프리카, 아시아를 철저하게 쥐어짰고, 그런 식민지들은 지금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는 나라들이기에 수탈의 역사는 지금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화려한 소장품들도 이 시기 그런 수탈의 역사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고 그런 기념품을 가져와 전시하는 게 국력을 보여주는 자랑거리였으니까요. 특히 열강 중에서도 힘이 셌던 프랑스, 영국은 절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근대 프랑스가 휘둘렀던 열강 패권의 반동은 현대 프랑스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파리의 랜드마크 중 상당수가 이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1889년의 에펠탑,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전사자들을 위한 개선문,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도 원래 있던 루브르 왕궁을 혁명 5년 뒤에 용도를 바꿔서 개장한 케이스니까요. 왕비의 상책로 그랑쿠어가 파리 최고의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로 거듭나고 몽마르트 언덕은 19세기 예술가들의 낭만이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전성기를 끝낸 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입니다. 참호전, 기관총으로 대표되는 1차 세계대전, 프랑스 북부의 마른, 솜, 베르덴 같은 전장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가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희생은 프랑스의 잠재력을 박살내버리죠. 또 지옥 같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약 20년간의 불안한 정강기. 프랑스와 영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고 또 타협했지만 상대방은 미친 또라이 히틀러. 애초에 그런 협상이 먹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됩니다. 잠자는 거인 미국이 깨어나고 소련 역시 미국의 버금가는 패권을 구축하죠. 양극체제입니다. 기존 다극체제를 이루던 대영절국, 프랑스 같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제국이 해체되고 걔네들은 해외에 간섭할 힘을 상실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는 좀 많이 추했습니다. 영국은 물론 식민지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깡패였지만 그나마 조금 신사적으로 식민지들을 놓아줬어요. 선선히 풀어줬다고 할까요? 하지만 프랑스는 그야말로 식민지 수탈에 온 힘을 기울인 나라였기 때문에 놓아주는 과정 역시 지저분했습니다. 베트남이랑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또 알제리하고도 놓아주기 싫어서 전쟁을 벌였죠. 얼마나 추했냐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 많은 희생이 있었던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도 되지 않아 발발했습니다. 어쨌거나 프랑스는 미국의 지원 하에 폐허가 국토를 복구했고 5, 60년대 화려한 경제 발전을 통해 다시 세계 선진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경제력에서도 세계 수익권에 들 만큼 잘 나가고 문화나 패션 방면에서는 미국의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명품 대부분을 지배하는 LVMH, 캐링그룹 둘 다 프랑스 거예요. 구찌,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셀린, 디올, 지방시, 켄조, 루이비통, 티파니 에코 전부 지금 프랑스 명품 그룹 소속이죠. 특히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많이 인수됐어요. 이런 그룹에 속하지 않고 정말 고고하게 다른 브랜드들을 깔아보는 샤넬과 에르메스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밀리지 않는 오르쉐 미술관, 퐁피두 센터도 1986년, 1977년 개장했죠. 프랑스는 해양 세력인 영국과 대비되는 유럽 대륙의 리더로서 독일에 이은 EU의 2인자고요. 프랑스어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또 2차 대전이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독일 대비 유럽에서 러시아와 더불어 외부의 세력 투사를 가장 하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과거의 그런 위세를 그리워한다고 할까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미국이 중동이랑 남미를 관리하고 러시아가 동유럽, 중앙아시아 관리하는 것처럼 프랑스 역시 서아프리카에 가장 활발하게 간섭하는 나라입니다. 또 프랑스는 옛 식민지배 관계가 있는 근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과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메룬 같은 곳들에서요. 그런 이민자, 무슬림들은 엘리트 교육과 인맥을 통해 이어지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는 많이 진출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그 개인의 능력을 통해 성공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분야에 되게 많이 진출했어요. 프랑스 축구 국대 사진 보면은 딱 보이죠. 레알 마드리드 감독 지네진 지단이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 그리고 맨유의 포그바, 첼시 옛날에 드록바가 서아프리카 태생입니다. 이런 이민자들과 종교가 다른 무슬림들 때문에 프랑스는 선진국 치고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이민자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경제적 낭떠러지에 몰린 이민자들은 분명 불안 요소 중 하나니까요. 파리의 소매치기나 사기야 로마의 때르미니 역만큼 유명하고, 지중해를 통해 북아프리카와 바로 통하는 마르세유에는 위험한 어떤 구역을 가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거나 이렇게 통할 정도니까요. 글쎄요, 일종의 이건 업보겠죠? 물론 테러가 발생해 사람이 죽고 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 건 분명 과거의 프랑스 식민 제국이니까요. 해결하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영상 프랑스 여행 설명서와 함께 이번 영상을 보면 프랑스는 나라, 그리고 프랑스 여행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1년만 기다릴게요. 다음은 영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코판이었습니다.